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아이 출발!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가 어버이다. 어버이날에 인사드립니다. 25만 넘었더라고요. 넘었습니다. 아이, 허재무 씨가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너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바람에 감사합니다.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비 오는 어린이날에도 행사를 띄웠다고. 행사 띄워야죠. 가정의 달에는 네. 물 들어올 때입니다. 어디 가신 형님. 겁니까? 제가 이번에는 어린이날 때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공주? 네, 충청도 공주에 갔다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억수로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와가지고 세차게. 옆에 금강이 있었거든요, 형님. 넘칠까봐 진짜 찰랑찰랑 거리는데. 아니 얼마나 큰 행사였으면 비가 그렇게 장대비가 내린데도 한 겁니까?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네. 그날 오신 주인공,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축소를 하더라도 진행을 했는데 어머나 형님, 나 정말 그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무슨 뻔했습니다. 감동? 여러분 제가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정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오신 분들도 사실상 비 피하려고 무대 앞에 안 있었는데 한 분이 장대비를 맞으시면서 연약한 우산을 쓰고 있는데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 경향TV 구독자입니다. 진짜요? 진짜로 하면서 구교영 기자 너무 귀엽다고 대신에 볼 좀 꼬집어달라고 하는데 끝나고 제가 실제 사진 다 찍어드리고. 정말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우리 경향TV 정치비상구 허재무와 함께 훨훨 날아서 공주까지 갔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네. 반갑더라고요. 다른 뭐 방송에서도 이런 적이 있긴 했는데 경향TV 구독자 그리고 교영이 형 너무 좋아하다고 하니까 가족 같더라고요. 저게 성장하는 방송이니까 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야권의 추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과 함께 이런 현안들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용민 TV 주인장 김용민 시사평론가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언니.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선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22대 가장 센 언니 우리 언주 언니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센 언니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국회 이제 말하자면 제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니까 이 제도권으로서 이렇게 조금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현주 당선자님은 우리가 그간에 사실 22대 들어가는 힘도 이 발언의 수위에서 진짜 시원하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선 배지 다는 순간 순한 맛으로 변하면 그러면 안 되죠. 응원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세게 하고. 네. 네. 세게 한다. 네. 네. 근데 공중파에서는 내용은 세대 표현은 절제한다. 표현은 네.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 공중파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네. 오늘 5월 8일 어린이날인데요. 혹시 아드님한테 카네이션 선물 받으셨는지요? 받았죠. 그래요? 예. 네, 받았죠. 정말로요? 네네.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준 겁니까? 어제 네. 우리 아들이랑 동네 슈퍼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보더니 그 슈퍼에 팔잖아요. 이렇게 카네이션. 뭐 이게 진열이 돼 있죠. 네, 네. 뭐 카네이션 뭐 이렇게 약간 가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꼽아놓은 거 향기 있어요. 나는 거 있어요. 그거. 네. 뭐 어깨 그래가지고, 툭 친 거 아니죠? 이렇게 물끄러미 네. 보더니 엄마 이거 사줄까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자기가 물론 그거는 내가 돈 내는 카드예요. 왜냐면은 엄마 내가 사줄게. 엄마 카드 좀 줘봐봐. 이런 느낌. 아니 그거 왜 저기 네. 체크 카드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그렇지. 우리 네. 용돈 주는 카드. 그러더니 그걸로 결제하더라고. 그래도 당선자님 자기의 용돈에서 할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본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 감동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야, 너 이런 것도 사줄 줄 아네? 네, 버클리 김 박사님이 이현주님 22대 여전사 활약 기대됩니다. 별밤님은 현명한 이현주님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의 문자가 벌써부터 네. 오시자마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네. 짜증나는 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저를 징계하고 싶은데
징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나간 방송을 징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얘기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사실이 적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나를 혼자 불렀다. 이래가지고 그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회자가 내 말에 제지를 했었어야 된다. 편파다. 진행을 했다. 그래가지고 방심위에서 요새 방심위가 문제더라고. 그렇죠. 민간 기구임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편파다 사실상, 네. 이래가지고 그 사회자하고 그 방송국을 관계자 징계를 해버리는 거지. 방송국을 예. 징계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오늘은 마음껏 해서 저희는 이게 뭐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는 마음껏 하고 네네네. 그래서 방송국은 제가 지적을 해줘야 되겠어. 이거 편파될지도 모르니까 한마디 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언중유골이었네. 말씀에 어. 뼈가 있었네. 네. 저는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CBS도 그 징계당하고 MBC도 징계당하고 사실 다 당연히 징계당했어요. 저희는요 징계 당하는 게 지금 소원이에요. 지금 여기 저희는 제목이 유튜브니까 유튜브니까 제재 대상은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 괜히. 네. 최진규님은 이원주님 민주당 가시더니 확실히 얼굴이 아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웃음 표시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네. 늦게 사실 그때 이제 마음 먹는 것도 사실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저도 왜냐하면 또 굉장히 많이 사실 응원을 그게 했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이원주 의원님 워낙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유세 과정을 전반을 훑어봤는데 신인규 변호사 저희 프로그램 목요일 아, 날도 이제 네네네. 이제 우리 고정인데 네. 유세 현장에 직접 갔더라고요.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 대표랑은 또 방송을 또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네. 궁금한 게 정치 길을 가는 도중에 네. 둘 중에 딱 한 명만 골라야 된다. 손잡고 가야 돼. 누구랑 가고 싶은지 너무 궁금하더라고. 신인규 변호사하고 변희재 변희재 대표. 대표고. 네. 물에 빠지는데 튜브가 하나밖에 한 명 없어요. 구해야 된다. 네. 네. 정치의 길을 가는데 그야 정치의 길을 가면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미치겠다. 그 이제 죄송하지만 신인규 변호사. 이거. 와 네. 보수와의 손을 잡겠다. 어떤 지금 신인규 변호사의 어떤 장점을 좀 보신 둘 겁니까? 다 보수지만 네. 그래도 제도권이니까. 제도권이라서 네. 신인규 변호사. 좀 더 안전한 신인규 변호사와 동행을 하시겠다. 네. 방금 네. 변희재 네. 대표는 왠지 제도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번에 편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비례대표 이번까지 소나무, 받았지만 소나무. 저는 효율이 사실 부족해서. 출 안 할 예.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 저희 방송 매주 나오시니까요. 보면은 굉장히 작정하고 받았는데 안 돼서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되게 속상했다는 느낌까지 못 받았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네. 출마 안 할 줄 알았어요. 의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출마 안 할 것 같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변희 대표한테 저도 많이 물어본 게 네. 우리 의원주 의원님 출마 어디로 하시냐 물어봤거든요. 올 때마다 가까우니까 네, 네.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우리 네. 저기 댓글창을 보니까 그래 신인규 선택 잘했다라고 지금 아니 물론 변희 대표님도 굉장히 좋죠. 총명하시고 예. 좋은 분입니다. 두 분 다 저희 식구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인접 지역구 보니까 경기 용인갑에 이원모 그 지금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아끼는 사람인가? 음. 끝나자마자 그러니까요. 떨어지자마자 세상에. 아니, 통상적으로 이렇게 회전문 대통령실 회전문 인사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좀 생경하시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말이죠. 야 정말 얼마나 아끼면 떨어지자마자 비서관으로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정말 공사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사실은 갑에 공천한 게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 쓴소리를 또 하자면 이원모 비서관은 이 용인 갑에 맞는 공천이 아니에요. 어떤 점이 좀 그렇습니까? 용인갑이라는 곳은요, 용인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색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이면서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신흥
기능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화,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원주민이 좀 남아는 있지만 또 이 원주민들의 정서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원모 변호사는 뭔가 도시에 그것도 맞아요. 강남의 뭔가 기공자 같은 스타일이죠. 파라권 이미지가 너무 네, 강해서 기공자 예. 같은. 그리고 약간 야리야리하면서 뭔가 젊은, 그죠? 그렇다고 또 아주 젊은 지금 도시화 공업화되고 있는 막 밀려 나오는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또 다른 도시 근로자하고는 또 느낌이 또 아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 아주 안 규모도 맞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아주 안 맞는 네. 그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젊은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 기공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죠. 용인에 보면 가불병정, 을에 보면 이상철 후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용인 갑의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을 을에 공천을 했어요. 또 처인구 사람을 기흥구에 공천했거든요.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네. 근데 이 사람 밀려온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아. 이분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랬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갑에 줘야 되는데 을에 준 거예요. 밀려온 거죠. 예, 이원모한테 밀린 거예요. 이원모를 그래도 이제 그 원주민들이 좀 사는 보색이 남아 있는 곳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을은 뭐냐? 기흥구라서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에요. 밀려온 거죠. 그런 안 되는 안타까운 곳에 스토리가 준 있는데 거예요. 그 우리 의원님 또 이제 유세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현장 아, 유세를 그렇죠. 쩌렁쩌렁 잘하시는데 그 혹시 이원모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분들 유세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네. 화면으로 봤죠. 좀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좀 어떤 코칭할 포인트 같은 게 있었습니까 혹시? 한동훈 위원장은 보면 스타카토. 스타카토형.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뭔가 이렇게 유세에서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유세장이라는 건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뭐 당협위원회에 당원들이 모여 있는 이런 사무실 안에서는 이게 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 안은 조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고. 그런데 유세장은 엄청 시끄럽고 막 차 다니고 정신없고. 막 그다음에 경적 소리 울리고, 네. 경적 소리 울리고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바깥이기 때문에 마이크도 울리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카토 화법에다가 그런 식의 화법은 집중이 잘 안 되죠. 사람의 주의력을 결핍시키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이 뒤에 그 어미가요. 이렇게 네. 이 끝이 이렇게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딱 가면서 뭐뭐 했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네. 웅변 스타일이 아니죠. 그 웅변 스타일 말씀해 주셨는데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맞아, 이거 진짜 이제 너무 2주년 관심 기자회견이고 있다. 무려 1년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하다 보니까 주의 집중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 얘기를?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그 변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변명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 혹시 자기가 이렇게 좀 오기로 이번 그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 최상병 특검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기가 뭐하니까 내가 이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거 설명할 거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근데 내일 이제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것이라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열받을 걸요.
아니, 질릴걸요. 네. 아마 또 저러는 거야. 또 이런 피해가 거. 21대 국회에서 이달 초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대통령실은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맞아.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건데 우리 의원님이 이제 본인 개인 소회를 적으면서 이게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중대 분기점이 될 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요. 총선에서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호주론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분노가 막 쌓였던 게 폭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이거 심판한다라고 하고 그 심판이 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쌓였지만 가장 거기서 표출된 가장 민의가 이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가장 그 극단적인 그 계기가 된 게 최상병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최상병 사건이 이제 이번 총선 심판의 그 가장 어떤 핵심인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이라고 보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결국엔 그거를 특검을 통과를 시키는 거는 국회에서 야당 입장에 당연한 거예요. 책무인 거죠, 책무. 당연한 네. 거죠. 그게 민의의 핵심이었는데. 맞아. 그죠?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그걸 야당이 탁 통과를 시켰더니 이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대통령이 통과가 되자마자 거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심판을 받자마자 대통령이 이걸 되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심판을 하고는 국민들이 기회를 한번 주는 거 줬잖아요. 왜냐하면 네. 200석을 간신히 이제 못 남겼죠. 미치게. 네. 근데 되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이제 그 기회를 무덤을 파는 거죠. 네.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죠. 이제 그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는 거고. 걷어차는 거죠. 네, 의원님 어쨌든 간에 그 여당의 기류도 좀 아실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 여하간 이게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결국 제2호권이 온 상태에서는 여당 의원의 동조가 필수적인데 지금 수정안을 내야 된다는 기류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추천 양태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꿔서라도 해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일부 나오는데 뭐 조건부, 네, 조건부로 조건부 수용.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네. 저는 여당 의원들 중에서 지난번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좀 상황에 대해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실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고민한다고 봐요. 저는 고민한다? 하면 알 것 같아요. 재표결 하면은 찬성표를 던지겠다 하신 분이 있거든요. 몇 분 나왔죠 이미 안철수 근데 그 사람 좀 못 믿겠어요. 저는. 재표결하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제2호권 온 다음에는 네. 무기명인가요? 네, 무기명 투표로 알고 있습니다. 제2호권 이후에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표결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멘탈표가. 이번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재적 의원 그 과반 출석이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모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는 하는데 네. 무기명이다. 의원님도 사실 의정 활동 해보셨지만 무기명이다. 좀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유혹도 되고 그리고 이제 네. 양심을 좀 믿어야죠. 국회의원 양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의정 활동을 몇 번 하면 이제 전국의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감지가 되거든요. 저도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좀 통찰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겪게 되면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 이게 뭐 촉이 좀 생겨요. 촉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둡고 긴 터널에 입구에 서 있는 느낌. 입구에 서 있다. 어둡고 긴 터널에 입구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 들어갈까 말까? 아니 들어갈까 말까가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차에 타 있어. 기차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출발하는 거야. 무조건 출발해.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출발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출발 여부가 결정이 돼. 좀 있으면. 네. 그러니까 특검 열차에 탑승할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지금 시작됐고 제 얘기는 네. 뭐냐면 어쩌면 특검을 받는 게 그 열차가 출발 안 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검을 받는 게 열차가 출발을 안 한 걸 그러니까 수도 있다. 입장을 거꾸로 여당 의원이라면 제가 네. 특검을 받는 게 열차 출발이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옵니다. 감이 이렇게 오는데 그 이런 와중에 이제 보니까 특검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를 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두고 좀 해석이 좀 분분한데 예를 들면은 특검 뭐 방탄용이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아니면 검찰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선 그었다. 양론이 좀 존재하는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된다라고 결론 낼 수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은 문제가 안 되죠.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문제가 되면 그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공직자가 네. 문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직자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음. 그 시점에 그걸 받았을 때 그때 그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음. 그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언제 보고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게 되는 너무 거죠. 어렵다. 아니 저도 기사를 많이 보니까 이게 실체가 드러나고 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 이 사안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 되냐 안 되냐의 되냐의 사안인 문제. 거예요. 이것은. 이 사안 자체가.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아니고 네. 대통령이 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가 어떤 카드를 갖게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네. 본인이 카드를 갖게 그렇게도 되는구나. 갖게 되는 거고 주가 의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는 김건희 네. 여사의 문제인 네, 거죠. 김건희 여사의 문제인 건데 근데 왜 이걸 그건 또, 안 하는 병행 건가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네. 수사를 해야죠. 그거는. 부르게 된다면 네. 의원님은 반드시 조사해야 네. 된다. 그건 반드시 네.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은 이미 늦었죠. 그거는. 그렇죠. 네. 네. 늦었다. 이미 4년째 이미 사건이 계류돼 늦었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럼 왜 이렇게 늦었느냐를 가지고 또 수사하는 검사를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이런 시점에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그것도 사법연수원 18기 우리 의원님과도 11기나 차이 나는 사람을 그 수장으로 지금 임명한 겁니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죠. 굉장히 네. 고참이죠. 사실 네. 그 정도면 저도 이제는 제 기수도 지금 다 고참이 검사장들 지금 아니에요, 돼 지금? 있거든요. 예. 검사장급이 돼 있거든요. 네. 제 동기들이. 네. 그런 상황인데 김주현 수석을 임명한 이유는 뭘까요? 그 정도 고참을 굳이 수석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뭐 민심을 뭐 알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무슨 뭐 검사장 그보다 더 고참이 무슨 민심을 압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사찰. 응? 누굴 사찰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 네. 또는 야당이나 또는 뭐 기타 뭐 언론이나 기타 뭐 어쨌든 정보 수집용이죠. 정보라는 게 이제 민심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민심 그 정보 수집의 민심, 실체는 그렇죠. 네. 그 실체라는 게 민심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시장을 가야지 시장을. 네, 네. 그 정보는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야당이 주장한 대로 검찰 인사를 또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아니면 야당을 또 표적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문제되고 있는
그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 여러 가지 리스크 네. 있잖아요. 이런 걸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음. 아니면 여러 수사 기관들이 있잖아요. 공수처도 그렇죠. 있고 뭐 경찰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데를 약간 이렇게 좀 지휘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약간 압박하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좀 지금 있지 우려되는 않나.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왜 그런 걸 네. 이제 와서 하려고 하냐? 네. 이미 안 한다고 해서 이미 볼장 다 봤는데. 정권 초반에 본인이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런 상황에서 22대 지금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유력 후보로 이제 거론 중이신데 그렇죠. 내가 법제사법위원장이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문제요? 그 아까 얘기했던 사법적인 여러 가지 지금 뭐, 보면은 최상병 검찰의 문제라든지. 수사 행태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민정수석 원칙대로 해야죠. 고의라든가.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원칙대로.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요. 제가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는 게 원래 이 리스크가 있을 때 자꾸 막으려고 하면 이 민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뚝을 자꾸 막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이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그거를 막 막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게 막 이 진흙이 막 이렇게 막 뚱뚱해지면서 나중에 콸콸콸콸 이래가지고 팍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제방이 팍 무너지는 네.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실은 처음에 조금 터졌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이 흐르게 놔두고 그래서 그거를 이 막아버리면 돼요. 이게 흘러 내보내고 근데 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물처럼 민심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 같은 것도 특검을 하자고 난리칠 때 국민들이 난리치고 야당이 난리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받아서 하고. 오히려 현명한 거다. 네. 그럼요. 그래서 빨리 맞을 매를 빨리 맞아야 돼요. 빨리 맞아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힘이 있을 때 맞는 게 나아요. 그러면 솔직히 힘이 있을 때 맞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형사 사건의 핵심 그러니까 그 주범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범인데 옆에서 그냥 뭐라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한테 파장을 미치는지는 그 흘러가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매를 맞아버리면 그게 흘러가면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컨트롤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건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옆에서 한마디 뭐라고 한 얘기가 나중에 이 사람이 주범처럼 돼. 응? 그래서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요. 형사 사건의 주범은 아니지만 정치적 주범이 된다니까요. 정치적 주범. 지금 그렇게 비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최상명 사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그냥 받아버리는 게 훨씬 낫지. 이거를 안 받고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끝나요. 이건 나중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책임으로 비화하면서 이거 끝까지 갑니다. 네. 끝까지 가요. 우리 어렸을 때도 선생님한테 이제 손바닥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를 이게 도망다니다가 부모님 거짓말하다가 모시고 모시고 어버이날 때 이게 오고, 뭐 하는 겁니까?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처음 시작된 게 뭐였더라? 그게 그 의상실이었나요? 의상실 그때? 정유라 처음은? 사건도 있었고요. 이화여대. 네. 뭐 말 사건이었나요? 네, 말 사건. 정말 다종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여튼 여러 했습니다. 가지가 모여서 네. 또 터졌는데.
하여간 뭐 처음에 무슨 최순실이 뭐 무슨 자기 무슨 재단에 K 네. 재단. 네. K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무슨 네. 뭐 기부를 받는데 맞아요. 뭐 거기에 예. 자기가 압력을 가해서 기부를 갖다가 좀 과하게 받았다, 뭐 안 받았다, 뭐 이런 게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기부를 갖다가 뭐 직권 남용을 뭐 공무원이 해가지고 기부를 받았다, 뭐 이런 게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밝혀진 게 처음에 잘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막 큰 사건이 아니었다고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이 문제를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외면하고 네, 숨기려고 듣다 보니까 외면하고 막 이렇게 뭔가 방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막 비하가 맞아요. 됐잖아요. 문단 요게 다가 사건까지. 아니라 나중에 다른 것까지 막 나오면서 이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최순실 문제가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운영위 같은 데서 최순실이 누구냐라고 누구냐? 막 나왔을 때 그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최순실이라는 사람 내보내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을 왜 뭐 곁에 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그냥 이게 좀 부적절했다. 네. 이 사람 그냥 내보내겠다 하고 딱 끝났으면 그렇죠. 문제 안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해까지 안 갔을 네.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이제 말미기 때문에 그 조국 혁신당 있잖아요. 조국 대표 이렇게 이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은 개원은 안 했지만은 의원님 보시기에 의정 활동 좀 어떻게 좀 평가 좀 하십니까? 아직 의정 활동이 아니고 의정 전 활동, 그 대표로서의 의정 전 활동, 준비 기간. 준비 활동. 아.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선배시니까 네. 그 당이 움직이는 방향들 이런 것들 좀 보시잖아요. 보시기에 좀 이렇게 강성 이미지도 있고 한데 좀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조국 대표 네. 메시지가 네. 굉장히 좀 많이 실리잖아요. 네, 네, 뭐 네. 하나하나 사안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어, 어떤 뭐 민주당과 저는 함께 가야 하는 아니 톤이 아주 세죠. 사실은 것들이라든지. 검찰 아. 개혁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기소청을 만들겠다. 네, 사실은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 단어는 하기 어려운데 네. 이번에도 보면 개혁 이슈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청이 돼야 한다. 네. 정말 강력하게 자기 규정을 하고 가잖아요. 네. 예. 뭐 제가 이제 기억하는 네. 거는 견인선 뭐 이런 얘기 예. 이제 쇠빙선, 쇠빙선, 네. 12척에. 쇠빙선, 네. 예, 그런 이제 용어들은 기억을 좀 하는데요. 어쨌든 선거 전에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캠페인으로. 예, 예. 근데 선거 이후에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민주당도 선거 전보다 그에 못지않게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강성이 지금 돼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는 뭐 못지않게 지금 세졌다 이렇게 강한 민주당.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막상막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네. 몇몇 의원들이나 뭐 거의 못지않게 지금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보면 완전히 강성 지금 원대가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지금 뭐 예상이 개혁 되거든요. 기동대장 되셨잖아요. 네. 지금. 개혁 기동대장 물론 되는데 이제 등원해봐야 알겠지만 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는 의사가 네. 강한데 네. 또 그 중에 하나로 아까도 말씀드린 거론되어 계십니다. 네, 네, 만약에 그 법사위원장직을 선호하신다면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저가 선호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한다 막 이러면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네, 지금 견제. 경쟁이 있는데 네. 그래서 또 지금 어쨌든 이제 당에서 이제 좀 하라고 하면 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으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지금 뜨거운 4인 후보 접수를 감자입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뭐 것 누구를 같아요. 뽑으실 거냐고 여쭤볼 네. 수는 없는 것이고 아. 네. 어떤 국회의장이 돼야 됩니까? 요새 뭐 국회의장 선거 너무 열심히들 경쟁하시고 뭐 또 지지자들이 하도 열심히 막 이 사람 저 사람 밀어가지고 네. 정말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네. 다만 이제 전 이건 있어요. 그 윤석열 정권 이후에
그 국회를 아주 우습게 봐요. 응? 아. 특히 검찰이나 이 몇몇 그 기관들이 네. 그래서 그냥 막 압수수색을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수시로 하고 국회를 그죠? 그리고 한번 기억을 해보면 국무위원들이 그냥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내정부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네. 질문을 하면 국무위원들이 콧방귀를 맡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맞아. 아주 그냥 예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한테 질문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은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증인으로 부른 사람한테 지금 이제 방송에서 국민이 다 보고 듣고 있으면 그렇죠. 그 증인이 나와서 국회법에 따라서 여러 이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은 그냥 콧방귀 맡기고 아예 답도 안 하고 우리 비아냥대고. 비아냥대고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개인으로 대하고 있거든요. 막 그냥 뭐 어떨 때는 욕 비슷한 말도 막 하고 그냥 막말도 막 하고 그거는 국민한테 막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동훈 저기 국무위원일 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주 그거는 정말 되먹지 못한 행동이고 저는 그것은 진짜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의장은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그리고 국회와 어떤 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고 이게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 있는 자리다라는 그 신성한 자리에 대한 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뭔가 기강을 확립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도 제대로 예의를 갖추긴 해야죠. 뭐 우리가 말을 갖다가 이제 세게 하고 굉장히 이제 매섭게 할 뿐이지 막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예의는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막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영장 함부로 남발하고 막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뭐 군합발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 감히 검찰에서 말이지 그 검찰의 그 발로 말이야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마구 들어와 가지고 막 털고 별 것도 아닌 제가 보면 무슨 영장의 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장이 제대로 기강을 확립해야 되고 국회 경위가 있어요. 국회에도 질서 유지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발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분명히 입법권이 사법권과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검찰은 이거는 행정권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경우에는 가만히 두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네. 저도 만약에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는 만약에 그런 거 함부로 하잖아요. 법원이고 검찰이고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함부로 하면 제가 네.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지고 그 위법한 행태들에 대해서 저는 다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맞아요. 의원님이 기자하신 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 그럴 게 좀 있을까요? 대통령한테요? 네, 질문권이 주어진다.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가시면 저기 경향신문에서 출입권 하나 빌려주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뭐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민생 경제. 네, 그런데 그 대통령은 무슨 재정 건전성을 무슨 그 종교시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념 이상의 종교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꾸 그 재정을 좀 쓰면 적극적 재정책을 쓰면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른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말라서 죽겠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물가가 왜 오르냐 하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수요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고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작황 문제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이게 어떤 그 분야에서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이지 이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는 없는데 침체되는데 물가는 공급 때문에 한편으로 오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고 또 공급도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는 이 양쪽의 물가가 오르는 거는 미국 같은 상황이고 우리는 공급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만 실은 수요는 부족해서 침체되어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이 말라서 죽겠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적극적 재정 정책 펴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냐. 판단이 지금 전제가 잘못돼 있어요. 돈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언제까지 재정 건전성을 언제까지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현주 기자는 절대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질문권을 안 줘요? 대통령실에서 절대 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설명이고 그냥 딱 한마디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다 말라 죽겠는데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과 함께 그 다양한 정치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셔서 지금 오르고 있었는데 보내드려서 좀 약간 아쉽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네, 지금까지 구경의 정치비상구 1부. 아니 잠깐만 요건 그래서 네. 하나 더 이거만 내가 그래서 혹시 만약에 법사위를 못 하게 되면 네.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요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물가랑 민생 때문에. 그죠? 아. 물가랑 민생, 금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기획재정이 간다? 그죠? 네. 그래서 기획재정위는 이제 여당에서 주로 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가계부채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전 정무위. 정무위 정무위로 알겠습니다. 가겠다. 1번 법사위, 2번 정무위. 우리 신임 국회의장님 여야 원내대표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